이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펼쳐든 대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살 때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그 소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그를 거두어 키운 과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박 야담TV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 끄크머리에 버드나무, 고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가지를 길게 늘어뜨려 길손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어 쉬어가는 이들의 벗이 됐습니다. 가을이면 노란 잎이 하늘하늘 떨어져 내렸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 눈보라를 맞으며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버드나무를 마을의 수오목이라 불렀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나무 아래서 술 한 잔을 나눴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아래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버드나무 아래 조금 떨어진 자리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사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허리춤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짝은 바람이 불면 삐걱거렸고, 마루에는 마른 나뭇결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허나 마당만은 아침마다 깨끗이 쓸려 있었습니다.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봉숭아가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쪽문 옆에는 작은 채소밭이 있었는데, 고추며 상추며 깨시 피며 계절마다 빠짐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율씨 부인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38. 남편 박성준을 3년 전에 병으로 잃고 그때부터 홀로 살아왔습니다. 얼굴은 예전에 곱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햇볕에 그을리고 고생이 베어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은 무리를 많이 해 거칠었고 손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재산이라 해봐야 이 초가집 한 채와 밭 2마지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율씨 부인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아 낀 일을 이었습니다. 이웃이 힘든 일을 부탁하면 마다하지 않았고, 양식이 부족한 집에는 자기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율씨 부인만 한 사람이 없어. 저리 혼자서도 꿋꿋하게 사니, 남편 잃고 저리 씩씩하게 살다니,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것이 38 율씨 부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뒷산에 진달래가 피어나고 밭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던 그 봄이었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덕순 할멈이라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하나 굽지 않고 마을 사람들 일이라면 무엇이든 나섰습니다. 이 집 저 집 안 다닌 데가 없을 만큼 발이 넓어서 마을에서 모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한양에서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 마을로 내려와 산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 세월만큼 사람을 보는 눈이 깊었습니다. 율씨 부인과 덕순 할멈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남편 박성준이 살아있을 때부터였습니다. 박성준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덕순 할멈은 빠짐없이 율씨 부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마당을 데우던 오후였습니다. 덕순 할멈이 시래기를 한 아름 들고 율씨 부인의 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부인, 나왔수다. 율씨 부인은 마당에서 빨래를 개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멈.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시래기지. 내 밭에서 거둔 거야. 겨울 동안 잘 말려뒀는데 혼자 먹기에 너무 많아서 우리 둘이 나눠 먹어야지. 할멈이 툇마루에 털썩 앉으며 허리를 폈습니다. 허이고 다리야. 좀 쉬세요. 됐어. 쉬다가는 모지 일어나. 그나저나 부인. 할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최서방 움직임이 심상치 않소.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최서방이라 하면 돌아가신 남편 박성준의 사촌형 최치원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장에서 봤는디 그 작자가 이방이랑 뭔가 수군거리더라고. 내가 가까이 가니까 얼른 말을 끊대. 그 눈빛이 영 고약해. 오래 살다 보면 알잖아. 저 눈빛이 무슨 눈빛인지. 혹시 제 밭 때문인가요? 그거야 알 수 없지. 하지만 조심해요. 저 작자가 부인 밭을 탐낸다는 소문은 오래됐으니까. 윤 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덕순 할멈이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 오래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무엇인가요? 할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탐욕이야. 탐욕에 눈이 멀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거야. 가진 게 많아도 더 갖고 싶고 이미 충분해도 더 채우고 싶어서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 드는 거지. 최치원 그 작자 눈을 봐. 딱 그 눈이야.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덕순 할멈이 다음에 하는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할멈은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알아두어야 해.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나도 탐욕으로 살면 짐승이고 아무리 천하게 나도 바르게 살면 그가 바로 귀한 사람이야. 최치원이 좋은 집안에서 났지만 저 꼴이고 부인은 힘든 처지에서도 저리 곱게 사는 것처럼. 윤 씨 부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멈의 말이 맞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할멈. 두고 봐. 하늘은 다 알고 있어. 덕순 할멈은 피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자, 이 시래기 들고 들어가서 저녁이나 끓여 먹어. 오늘 저녁은 내가 같이 먹어줄게. 윤 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된장을 넉넉히 풀겠습니다. 나는 된장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시래기국을 끓여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멈이 고향에 두고 온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 박성준과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다가 조금 울다가 또 웃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할멈이 말했습니다. 부인 있잖아. 부인이 하도 착하게 사니까 걱정이야.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잖아. 그래도 할멈, 착하게 사는 게 맞지 않겠어요? 맞지. 그러니까 걱정이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덕순 할멈의 그 말은 그날 저녁 윤 씨 부인의 가슴 한켠에 씨앗처럼 남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말이. 공주 버드나무 고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최치원이었습니다. 나이는 52.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입이 교활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웃었습니다. 허나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 웃음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그가 지나가면 담장 뒤로 숨었습니다. 최치원에게는 논밭이 제법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땅을 가졌습니다. 하인도 셋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항상 남의 것에 가 있었습니다. 저 집 땅이 탐나. 저 노는 물이 잘 들어. 내 것이면 좋겠는데 저 과수원은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돌아가신 사촌 동생 박성준의 집과 밭 두 마지기가 눈에 밟혔습니다. 저 과부가 어찌 혼자서 저 재산을 다 쥐고 있단 말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년이. 우리 집안 사람이 일군 땅인데 최치원은 아랫사람 복돌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복돌은 최치원의 하인으로 나이는 40즈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나 머리가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따랐습니다. 나리, 그럼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두고 봐. 천천히 할 거야.
급하면 안 돼. 조금씩 꼭 쥐어야지. 우물도 조금씩 파야 물이 나오는 법이야. 최치원은 그렇게 씩 웃으며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한편 윤 씨 부인은 그런 사실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장에 나가 나무를 팔고 밭에서 보리를 거두어 끼니를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부인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최치원이 무서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서면 우리도 피해를 볼 테니 어쩌겠어. 괜히 나섰다가 저 작자한테 찍히면 더 힘들어지지. 그렇게 다들 눈을 감았습니다. 윤 씨 부인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깃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오는 길에 마을 어귀 버드나무 아래에 잠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지고 먼동이 트는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했습니다. 밥을 지어 혼자 먹었습니다. 밥상은 한쪽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준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밭에 나가 일하고 저물녘에 들어와 등잔 아래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남편 박성준의 위패 앞에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계시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촛불이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된장이 잘 됐어요.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요. 뒷곁에 봉숭아가 피었어요. 예쁘더라고요. 비가 오네요. 내일은 밭에 나가야 할 텐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 두 마디를 하고 나면 부인은 눈을 감고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그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을 통해 부인의 밭 두 마지기에 세금이 밀렸다는 문서를 꾸몄습니다. 잊지도 않은 빈 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윤 씨 부인을 깎아내리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 과부 들어봐요. 세금도 못 낼 처지래. 박성준이 생전에 빚도 좀 있었다더군. 저 집 오래 못 버틸 거야. 거기다 혼자 저 밭을 다 일구기가 쉽겠어. 여자 혼자 어떻게.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허나 아무도 공개적으로 최치원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덕순 할멈만이 이를 부드득 알았습니다. 이 고약한 놈, 두고 봐라. 하늘이 보고 있다. 할멈은 부인에게 귀띔해줬습니다. 부인, 최치원 두 작자가 밭 세금 얘기를 흘리고 다닌다고. 조심해요. 무슨 문서가 들어오면 함부로 도장 찍지 말고. 알겠어요, 할멈. 그 작자 눈을 보면 다 알아. 욕심이 하늘을 찌를 것 같으니. 그리고 그해 가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을 장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출렁였고 장터에서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온갖 물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고구마와 나무를 장바구니에 담아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냄새, 된장 냄새, 집 냄새가 뒤섞여 떠들썩했습니다. 부인이 나물 자리를 펴고 앉아 한 시즌쯤 됐을까요? 장터 한 귀퉁이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놈 잡아, 도둑이야. 사람들이 와락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부인도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작은 아이 하나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10살이나 됐을까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때가 묻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발에는 집신 한 짝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고구마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달리다가 부인의 나물 자리 앞에서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와당탕 쓰러지며 고구마도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뒤쫓아온 고구마 장수 영감이 달려와 아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팔을 비틀었습니다. 이놈, 감히 내 고구마를 훔쳐. 이 도둑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는 팔이 꺾인 채로 빌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수 영감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일을 해야지. 도둑질을 해. 요새 거지 새끼들이 너무 기어올라.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댔습니다. 도둑이야? 저 아이 누구야? 어디서 온 애지? 거지, 애 같은데. 배가 고파서 그랬겠지. 그때 윤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부인은 자기 바구니에서 고구마 하나를 꺼내 장수 영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대신할게요. 고구마 값이면 충분하죠. 장수 영감은 부인과 아이를 번갈아 보다가 고구마를 받아들고 투덜거리며 물러났습니다. 흥, 이번엔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잡히면 관가에 넘길 줄 알아.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아이는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부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때가 묻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만은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부인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팔 괜찮아?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 보자. 부인이 손을 내밀자 아이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람의 손이 다가오면 낫는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손을 거두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때리지 않아. 다쳤나 보려는 거야. 아이는 잠시 부인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팔목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혼자 다니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뭐야? 돌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허나 발음은 또렷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모릅니다. 부모는?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발끝만 내려다봤습니다. 부인은 한참 아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뼈만 남은 팔목, 쑥 들어간 볼,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새까맸습니다. 어찌 이리 작고 야위었을꼬. 부인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나물 보자기를 쌌습니다. 오늘 장사는 이미 마음이 풀렸습니다. 같이 가자. 아이가 눈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디로요? 우리 집. 밥 먹고 가야지. 아이는 선뜻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발을 멈추고 부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몸으로 익힌 아이였습니다. 아무나 믿으면 더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부인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밥 한 끼 먹이는 게 잘해주는 거야? 어서 오너라.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조심 발걸음을 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부인은 솥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 쳤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우물에서 물을 떠와 아이의 손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손을 뺐습니다. 제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 내가 씻겨줄게. 때를 씻기자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했구나 싶을 만큼 상처가 많았지만 살결은 희고 고왔습니다. 부인은 그 손을 씻기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얼마나 고생했을꼬.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적삼을 꺼내 입혔습니다. 자, 이리 봐.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부인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때를 씻기자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이마가 넓고 콧날이 곧았습니다. 귀티가 은연중에 배어나왔습니다. 이 아이, 생긴 게 범상치 않구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 김치, 나물 한 가지가 전부였지만 아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드세요. 아이는 숟가락을 들다가 부인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빠르게 먹었습니다. 너무 빨리 먹어서 목이 메었습니다. 부인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뺏어가는 사람 없으니까. 그 말에 아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금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을 비우고 또 먹었습니다. 두 그릇, 세 그릇. 세 그릇을 먹고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고팠구나. 네, 저녁이 됐습니다.
어느새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일어나 가려 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나가야죠. 어디로?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달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사랑채 한 켠에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거라. 아이는 그날 밤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자는 게 얼마만인지, 이렇게 배가 부른 것이 얼마만인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일어났구나. 네. 밥값은 해야죠.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다 놓고 나무를 쌓았습니다. 부인이 시키지 않아도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치가 빠르고 손이 부지런했습니다. 부인이 밭에 나가면 따라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삽질도 하고 씨앗도 뿌렸습니다. 힘은 부족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말이 많아졌습니다. 저 오늘 밭에서 지렁이를 봤어요. 지렁이? 땅이 좋으면 지렁이가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렇대. 지렁이가 많으면 땅이 기름지다고. 그럼 어머니 밭은 좋은 밭이에요. 부인이 웃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어. 아이가 퍼뜩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실수한 것 같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괜찮아. 부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더라. 날째 아침 부인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도리야. 네. 여기서 살겠느냐? 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 내가 있어주면 나는 좋다. 물론 내가 싫으면 할 수 없지만. 아이는 한참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여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윤씨 부인은 뒤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하여 도리는 윤씨 부인의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과부가 거지 애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어디서 굴러온 애인지도 모르면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저 아이가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부인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덕순 할멈만이 한마디 했습니다. 내버려둬. 그 아이 눈빛 봤어. 보통 아이가 아니야. 최치원은 이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과부 이제 미쳤군. 거지 새끼를 데려다 키워. 어디 두고 보자. 그는 복돌에게 나지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디서 온 아인지 알아봐. 혹시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예, 나리. 한편 윤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온전히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 배움도 시키겠다. 사람답게 자라도록 하겠다. 내 힘이 닿는 한 뒷바라지 하겠다. 그것이 부인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마음이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부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를 버려두면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날부터 부인은 밤마다 천자문을 꺼내 도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가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덕순 할멈이 어느 날 저녁 집에 찾아왔습니다. 도리가 마당에서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글씨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아이 글을 쓰네?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덕순 할멈이 쪼그려 앉아 도리가 쓴 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막 배운 것 치고는 획이 곧고 단정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다 썼네? 예. 어제 배웠어요. 어제 배운 걸 오늘 다 외웠어. 네. 덕순 할멈이 윤씨 부인을 돌아봤습니다. 부인, 이건 타고난 솜씨야. 이 아이 보통이 아니야. 윤씨 부인이 차를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멈. 영특하더라고요. 한 번만 가르쳐주면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아요. 어제 천자문 가르쳐줬는데 오늘 때까지 물어봐서 다 설명해줬더니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덕순 할멈은 도리 옆에 앉았습니다. 도리야, 할멈이 하나 물어봐도 되겠어? 네. 너 어디서 왔는지 정말 모르겠어. 도리는 잠시 나뭇가지를 멈췄습니다. 어릴 때 일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혼자였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너한테. 한 가지만 기억해요.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은 준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떠돌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도리라고 불렀어요. 준. 예. 덕순 할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할멈, 왜요? 아니야. 그냥. 그날 밤 덕순 할멈이 돌아가고 나서 부인과 할멈은 담장 밖에서 잠시 속삭였습니다. 부인, 그 아이 손목 봤어. 손목이요? 작은 점이 3개 있더라. 나란히. 윤씨 부인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왜요? 덕순 할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거 보통은 양반과 아이들 혈통 표시로 새기는 거야. 아주 귀한 집안에서. 예전에 내가 한양에서 살 때 그런 거 본 적이 있어. 태어났을 때 바늘로 3점을 새기는 거야. 집안마다 모양이 달라. 그게 신분 표시거든.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모르지.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마.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 귀한 집 아이라는 게 알려지면 노리는 자들이 생기니까.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순 할멈은 그 후에도 종종 도리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예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멈은 도리를 볼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늘이 이 아이를 여기로 보낸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할멈은 도리에게 말해줬습니다. 도리야,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무엇인가요? 바르게 사는 거야.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야. 도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할멈, 저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더 좋아. 처음부터 채워나갈 수 있잖아. 도리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도리는 정말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천자문을 가르쳐주면 다음날 통째로 외웠습니다. 덕순 할멈에게 사자소학을 배우면 열흘 만에 뜻까지 풀어냈습니다. 마을 서당의 훈장님이 이 소문을 듣고 직접 도리를 불렀습니다. 훈장 이만복은 나이 60에 공주 일대에서 가장 학식이 깊다는 분이었습니다. 수염이 길고 눈빛이 날카로워 처음 보는 사람은 무서워했습니다. 내가 도리란 아이냐? 예, 훈장님. 어디 보자. 논어를 읽어봤느냐? 어머니께 배워서 조금 압니다. 그럼 첫 장부터 읽어봐라. 도리는 막힘없이 읽었습니다. 이만복 훈장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뜻을 설명해봐라. 도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군데군데 자기 생각도 덧붙였습니다.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이 공부만 두고 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배움이고
그 배움을 실제 삶에서 익혀나가면 기쁘다는 뜻 같습니다. 이만복 훈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내가 30해 서당을 했는데 이런 아이는 처음 봤다. 그는 윤 씨 부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부인, 이 아이 서당에 보내시오. 수업료는 받지 않겠소. 윤 씨 부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훈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이런 아이를 보통으로 키우면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 것이요. 도리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아이들이 도리를 업신여겼습니다. 거지 출신이 뭘 배우겠다고.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도 모르면서 감히 우리랑 같이 앉아. 냄새 나지 않아? 도리는 그 말을 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앉아 공부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장원의 아들 승재가 특히 심했습니다. 야, 거지야. 글씨나 제대로 쓰겠어. 도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해야지. 쪽팔리면 나가면 되잖아. 이만복 훈장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승재를 불렀습니다. 승재야. 예. 지금 그 행동이 바른 행동이라 생각하느냐? 승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왜 아닌지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어디서 왔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로 봐야 해. 이건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공자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거야. 그 후로 서당에서 도리를 무시하는 아이는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도리가 첫째였기 때문입니다. 받아쓰기를 해도 도리가 첫 번째, 외우기를 해도 도리가 첫 번째, 뜻풀이를 해도 도리가 첫 번째. 승재가 어느 날 도리에게 슬쩍 다가왔습니다. 야, 왜? 아까 훈장님이 낸 문제 있잖아. 그거 어떻게 풀었어? 도리는 잠시 승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리 와. 설명해 줄게. 그 뒤로 둘은 친해졌습니다. 이만복 훈장은 마을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글 짓는 솜씨는 내 제자 중 최고요. 나중에 과거에 나가면 한 자리 할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저 거지애가 윤 씨 부인 복이 트이는 건가. 그러게 저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까.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 걸음걸이부터 달랐다고. 한편 집에서 도리는 부인을 깎듯이 모셨습니다.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습니다. 장에 따라 나가면 부인의 짐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봤습니다. 저 아이 좀 봐. 저 무거운 걸 다 들고. 윤 씨 부인 복이 들어왔네. 참 기특하다. 저녁이면 부인의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됐다. 내가 씻으면 되지. 어머니, 손이 거칩니다. 쉬세요. 이 손이 거친 게 무슨 흉이라고. 어머니 덕에 제가 이렇게 사니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윤 씨 부인은 그런 도리를 볼 때마다 남편 박성준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인이 등잔 아래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공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데려오셨어요? 그때 부인이 바느질을 멈췄습니다. 그냥이요. 눈이 예뻐서. 도리가 웃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배고픈 아이가 앞에 있었어. 내가 밥을 줄 수 있었고. 그게 다야. 도리는 한참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해? 남들은 다 모른 척 하던데. 어머니만 도와줬잖아요. 부인이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모른 척 한다고 나도 모른 척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도리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15이 됐습니다.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어릴 때 때가 묻었던 얼굴이 씻기자 귀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마을 처녀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저 아이 언제 저리 컸어? 잘생겼다. 공부도 잘한다지. 근본을 모른다잖아. 뭘? 윤씨 부인 아드님이잖아. 훈장 이만복이 어느 날 도리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준아. 도리는 이 시점에서 준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이 도리라는 이름은 내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다. 내 본 이름이 준이라 했으니 앞으로는 준이라 불러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준아, 이제 나에게 더 배울 것이 없다. 훈장님, 한양에 가서 배워야 한다. 여기는 그릇이 작다. 내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 효심은 가상하다. 허나 내 재주를 마을에만 묻혀두면 하늘이 노할 것이다. 어머니 혼자 두면 윤씨 부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분이다. 그분이 두려운 건 혼자 남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되는 거야. 이만복 훈장의 말이 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준은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훈장님께서 한양에 가서 공부하라 하십니다. 어머니는 어찌 생각하시나요? 부인은 잠시 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싶었습니다. 10살 때 장터에서 쓰러지던 그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됐구나. 준아,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꿈이 뭐냐고. 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좋은 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제가 힘이 있고 싶습니다.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한양에 가거라. 하지만 어머니 혼자. 나는 괜찮다. 나는 늘 혼자였다. 어머니, 내가 잘 되는 게 나한테 가장 좋은 거야. 어미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 자식이 잘 되는 게 어미 소원이지. 준은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알아. 내가 그럴 아이야.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고 말고. 다만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공부한다고 굶으면 안 된다. 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준이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부인이 준비해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속저고리 2, 버선 2켤레, 그리고 면포 2냥. 이게 전부라 미안하다. 이면 충분합니다, 어머니. 준이 저를 올렸습니다. 마당에 나온 부인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이 마을 어귀 버드나무 아래에서 뒤돌아봤습니다. 부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부인은 준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드로 돌아와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한양으로 갔어요. 잘 되겠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 아이는 잘 될 거야. 그 후로 준은 해마다 명절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양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어느 편지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처음으로 한양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이 많아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버드나무 고울이 더 그립습니다. 어머니 방에 켜진 등잔불 하나가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부인은 그 편지를 읽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또 어느 편지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저한테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공주 버드나무 고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이다. 어머니의 이름이 그 말 하나로 충분한 증거가 됐습니다.
부인은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준이 한양으로 떠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갑자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봐요, 들었어요? 윤씨 부인 댁에 큰일 날 뻔했다잖아요. 무슨 일이요? 최치원이 이방이랑 짜고 밭 세금을 2배로 올려버렸대요. 갑자기 문서를 들이밀면서 이게 다 밀린 세금이라고. 아니, 세상에. 그런데 윤씨 부인이 그 돈을 다 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어디서 돈이 생겼대요? 준이가 한양에서 붙여줬대요. 공부하면서 틈틈이 부잣집 자제들 글씨 봐주고 일도 해서 모은 돈이래요.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진짜 효자구나. 한양에서 공부하면서 어머니 걱정까지 하다니. 윤씨 부인이 복을 쌓더니 이제 갚음을 받는구먼. 부인은 준이 보내온 돈으로 세금을 내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럴 줄 몰랐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부인은 위패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자랑스럽지요? 최치원은 이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서 돈이 생겼어? 그 거지 새끼가 돈을 붙여왔다고? 예, 날이 한양에서 준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붙여왔습니다. 최치원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준이라고? 예. 최치원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준.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라. 예, 날이. 그 아이 나이가 몇이래? 18쯤 된다 합니다. 18. 지금 한양에 있고. 예.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최치원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마을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이 한양에서 초시에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초시에 붙었습니다. 장원이라 합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종 시험입니다. 반드시 급제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시죠? 낮에는 밭을 너무 하지 마세요. 저 곧 돌아갑니다. 부인은 그 편지를 들고 덕순 할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멈, 우리 준이가 초시에 붙었대요. 장원으로요. 덕순 할멈이 두 손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경사야. 네, 알았어. 네, 알았다고. 저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했잖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윤씨 부인에게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부인 정말 잘 됐어요. 준이가 장원이라니. 역시 윤씨 부인 아드님이야. 부인은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승리였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초시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최치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 거지 새끼가 초시의 장원이라고? 복돌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날이 그게 사실인가 봅니다. 마을이 온통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닥쳐. 최치원은 방 안을 두 바퀴 돌더니 멈췄습니다. 준이. 그는 다시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12년 전 최치원은 어떤 일에 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양의 이판서 댁소공자가 집을 나섰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당시 이판서는 최치원과 오랜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판서가 추진하던 땅 문서 사업이 성사되면 최치원에게 큰 손해가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이판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사람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이판서의 손자를 한양거리로 유인해 내보낸 뒤 멀리 버려두게 했습니다. 그 소공자의 이름이 이준이었습니다. 나이는 그때 10살이었습니다. 최치원은 복도를 불렀습니다. 당장 한양으로 가서 이판서 댁을 알아봐라. 그 집에 잃어버린 손자가 있었는지. 예, 날이. 복돌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최치원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날이 이판서 댁의 손자가 10살 때 실종됐다 합니다. 지금 날이 나이로 치면 딱 22년 전쯤 됩니다. 이름이 이준이라고 합니다. 최치원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손목에 점이 3개 있다는 말도 있던가. 예, 날이 이판서 댁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집안 표시로 새겼다 합니다. 이판서 댁만의 방식이라 합니다. 최치원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만약 도리가 진짜 이판서의 손자라면, 그리고 최치원이 12년 전 그 아이의 실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판서의 권력이면 최치원을 능히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최치원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 아이를 없애야 한다. 날이. 복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과거 최종 시험 전에 없애야 해. 급제하면 손을 쓸 수가 없어. 벼슬 자리에 앉으면 더더욱 못 건드려. 복돌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건 너무 큰일 아닌가요? 날이. 닥쳐. 시키는 대로 해. 최치원은 한양으로 달려가 자기 패거리들을 만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건달패였습니다. 저 아이를 막아야 해. 시험장에 못 들어가도록. 날이 그런 짓을 하다가 발각되면. 발각되지 않으면 되지. 최치원의 눈빛은 이미 냉정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는 윤 씨 부인이 홀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치원의 패거리 셋이 부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 씨 부인, 나오시오. 한밤중이었습니다. 부인은 촛불을 들고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우리는 최서방님 심부름으로 왔소. 할 말이 있소. 부인은 경계하며 섰습니다. 밤중에 무슨 일이오? 그 아이, 준이라 불리는 아이 말이오. 그 아이를 한양에서 데려올 생각 마시오. 그 아이가 돌아오면 부인께도 좋을 게 없소. 무슨 말씀이오? 최서방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사시면 밭도 그대로 두고 집도 그대로 두신다 했소. 하지만 말을 안 들으시면 패거리 중 하나가 장독대 쪽으로 슬쩍 발길질을 했습니다. 항아리 하나가 쓰러지며 와장창 깨졌습니다. 이러게 됩니다.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오. 부인, 어서 돌아가시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패거리들은 희죽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후회하지 마시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부인은 살인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준아. 부인은 입 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모르게 해야 한다. 알면 걱정할 테니. 그날 밤 내내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최치원의 패거리들이 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은 스승의 집 근처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뒷골목에서 낯선 자 2명이 준을 막아섰습니다. 이 골목을 지나려면 통행세를 내야지. 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통행세라니.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내야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준은 어릴 때부터 몸을 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하지는 않았지만 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준은 스승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준을 불렀습니다. 준아, 조심해라. 누군가 너를 해치려는 것 같다. 스승님,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야. 원수가 생겼다는 뜻이야. 원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 스승은 준에게 잠시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2달 남았다. 시험 전에 나타나거라. 그때까지 몸을 숨겨라. 준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험도 시험이었지만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머니, 별거 없으시죠? 저는 잘 지냅니다. 공부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주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함께 피신해 있던 승재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준아, 공주에서 전갈이 왔어. 윤씨 부인 댁에 불이 났다. 불은 한밤중에 났습니다. 최치원이 복도를 시켜 사랑채에 불을 질렀습니다. 준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웃 사람들이 일찍 발견해 보이는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허나 사랑채는 모두 타버렸습니다. 남편 박성준의 위패가 타버렸습니다. 준이 보낸 편지들이 모두 제가 됐습니다. 작은 세간살이가 다 타버렸습니다. 부인이 아끼던 바느질 다쥐도, 남편 박성준의 갓도, 도리가 어릴 때 처음 쓴 글씨 종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타다 남은 집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게 탄 기둥을 바라봤습니다. 덕순 할멈이 달려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부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부인, 정신 차려요. 몸은 괜찮아요? 예. 다행이야. 몸만 성하면 돼. 할멈은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멈의 손도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혀를 찼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최치원 그 작자가 한 거야. 누가 봐도 그렇잖아. 하지만 어쩌겠어. 저 사람한테 대들 수가 없으니. 관아에 가봐야 이방이 저 작자 편인데. 그렇게 다들 혀를 차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치원은 이튿날 버젓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참 안 됐구먼. 부인, 이제 어떡할 작정이오. 집도 없으니. 부인은 고개를 들어 최치원을 바라봤습니다. 두 눈이 맑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 거죠. 최치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소? 조심히 말하시오. 근거 없이 남을 모함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오. 그는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안이 있소. 바투마지기를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내 집 한 칸을 드리리다. 과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 것이오. 어차피 지금 집도 없지 않소.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밭을 빼앗기면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 밭이 남편 박성준이 남겨준 전부였습니다. 그 밭에서 보리를 거두고 고구마를 캐고 나무를 길렀습니다. 준이 어릴 때 함께 씨앗을 뿌리던 밭이었습니다. 준이 알면 뭐라고 할까? 준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자. 알면 시험을 망칠 테니. 부인은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집도, 위패도, 편지도. 이제 밭마저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말했습니다. 밭은 못 드립니다. 최치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인, 잘 생각하시오. 생각했습니다. 밭은 못 드립니다. 최치원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후회할 것이오. 부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덕순 할멈이 부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지내요. 내 작은 방 있어. 할멈, 폐가 됩니다. 폐가 다 뭐야? 어서 들어가. 부인은 덕순 할멈의 방에 누웠습니다. 오래된 이부자리가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쩌지? 집이 없어졌습니다. 밭을 지키려면 버텨야 하는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치원이 다음에는 어떤 수를 쓸지 몰랐습니다. 준에게 알려야 하나? 아니, 알리면 안 된다. 시험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 이 아이를 흔들면 안 된다. 부인은 눈을 꾹 감았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한 걸까? 가장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덕순 할멈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할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부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 집이 타도, 밭을 빼앗겨도 내가 준이를 키웠다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그 아이한테 밥을 먹이고 그를 가르치고 사람으로 키운 것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부인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덕순 할멈이 예전에 했던 말. 손목에 점 3개, 한양의 이판서 댁. 만약 준이가 정말 한양 이판서 댁 아이라면, 그리고 최치원이 그 일에 관여했다면, 최치원이 지금 필사적으로 준을 막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최치원은 들키는 게 두렵다. 준이 이판서의 손자임이 밝혀지면 자기가 저지른 일이 드러나니까. 부인은 덕순 할멈을 불렀습니다. 할멈. 덕순 할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부인? 한양 이판서 댁 이야기 예전에 한번 하셨잖아요. 덕순 할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억해요? 예. 혹시 그 댁에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할멈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한양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해. 이판서 댁 안채 일을 봐주는 사람인데 오래됐지만 아직 거기 있을 거야. 편지를 써주실 수 있어요? 덕순 할멈은 부인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써줄게. 두 사람은 그날 밤 등잔 아래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이판서 댁에서 행방불명됐다는 손자에 대해, 그 아이와 닮은 특징을 지닌 준이라는 아이에 대해, 손목에 점 3개에 대해, 그리고 지금 준이가 한양에서 과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편지를 쓰면서 덕순 할멈이 말했습니다. 부인,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일이야. 압니다. 준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요. 예. 아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인, 밭은 절대 넘기지 마요. 넘기는 순간 최치원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알아요, 할멈. 절대 안 넘깁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두 사람은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멈이 먼저 말했습니다. 부인, 무서워?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그래도 해야죠. 그래. 그래도 해야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한양에서 편지를 받은 이판서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판서는 올해 64이었습니다. 손자 이준을 잃은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 이판서는 매년 명절마다 손자 제사밥을 올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덕순 할멈의 편지를 읽은 이판서 댁 안채 사람이 이판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이판서는 편지를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 손목에 점 3개. 대감마님. 이판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즉시 사람을 보내라. 공주 버드나무 고을과 과거 시험장으로. 예, 대감마님. 조용히 해야 한다. 소문이 나면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을 찾아 시험장으로 사람이 달려갔습니다. 한편 준은 스승의 권유로 피신해 있다가 시험 이틀 전에 돌아왔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더는 피신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낯선 사람들이 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돌이, 아니 준이라 불리는 분이십니까? 준은 경계하며 물러섰습니다. 누구시오? 이판서 대감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잠시 뵙고자 하십니다. 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판서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직접 오시면 아시게 됩니다. 간절히 뵙기를 청하십니다. 준은 결심했습니다. 먼저 시험을 치겠소. 시험이 끝나면 찾아가리다. 이틀만 기다려 주시오. 이판서의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과거 시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시험장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주는 시험장에 들어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우물물을 길어오던 모습, 장에서 나무를 팔던 모습, 저물녘 등잔 아래서 바느질하던 모습, 준이 떠나던 날 버드나무 아래서 손을 흔들던 모습. 어머니, 제가 해내겠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시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귀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자가 귀한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려면 먼저 백성처럼 살아야 합니다.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따뜻한 자가 추운 자의 서러움을 알 수 없습니다. 거리에 굶주린 아이에게 밥 한 그릇을 내미는 마음, 그것이 모든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그것을 저는 한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습에서 배웠습니다. 준의 글은 3시간 만에 완성됐습니다. 그날 저녁 심사관들이 글을 펼쳐보고 술렁였습니다. 이 글은 누가 썼소? 공주에서 올라온 이준이라는 자입니다. 이준, 이판서 댁 손자 이름이 이준이 아니었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판서 댁에서 그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심사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내용을 보시오. 이 글은 책에서 나온 글이 아니오. 이 사람이 직접 살아온 이야기요. 문장이 진합니다. 억지가 없어요. 장원으로 하는 것이 옳겠소. 그리고 사흘 후 발표가 났습니다. 장원 급제. 이준. 한양이 술렁였습니다. 이판서는 직접 준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이판서 댁 대청마루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판서는 64세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허나 그 눈에는 오랫동안 쌓인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찾으셨다 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이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점 3개가 있었습니다. 나란히 흐릿해졌지만 분명히 3개였습니다. 이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주는 영문을 몰라 이판서를 바라봤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어찌된 연유인지. 이판서가 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준이다. 내 손자다. 너를 잃은 지 12년이 넘었다. 주는 눈을 크게 뜨고 이판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의 아버지는 이판서의 아들로 준이 6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도 그 슬픔에 뒤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판서가 손자를 거두어 키웠는데 어느 날 집을 나선 10살 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판서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주의 가난한 과부가 거지 아이를 거두어 키웠다는 것. 밥을 먹이고 그를 가르치고 서당에 보냈다는 것. 그 과부가 홀로 최치원에게 맞서며 밭을 지켰다는 것. 집이 불타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 손자를 살린 것이다. 이판서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즉시 공주로 내려가겠다. 대감마님, 그분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리고 최치원 그 작자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이판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허나 그 안에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에서는 이제 다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준이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판서의 손자로 밝혀졌다는 소문을 듣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돌아, 당장 짐을 꾸려 도망가야 해. 날이 어디로요? 어디든 어서.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 판서는 사람을 보내 최치원의 죄목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12년 전 어린 이준을 유인해버리는 일에 가담한 것, 이방과 짜고 윤 씨 부인의 세금을 부당하게 올린 것, 패거리를 시켜 부인을 밤중에 협박한 것, 그리고 윤 씨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것. 최치원은 달아나려다 마을 어귀에서 관아의 포졸에게 잡혔습니다. 손 내놓아라. 복돌도 함께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최치원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절이 됐어. 당연하지. 못된 짓을 그리 했으니. 하늘이 보고 있다 했잖아. 덕순 할멈 말이 맞았어. 관아에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최치원은 처음에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억울하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소. 최치원. 이 판서 대감께서 직접 조사를 명하셨다. 모두 밝혀졌다. 복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킨 것뿐입니다. 불을 지른 것도 나리가 시켰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 버린 것도 나리가. 이놈, 감히 배신을? 최치원이 발악했습니다. 허나 이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방도 패거리들도 하나씩 자백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치원은 어린아이를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무고한 과부를 협박하고 방화를 저지른 죄로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곤장 100대의 유배를 명한다. 최치원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살려주시오. 잘못했소. 살려주시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됐습니다. 곤장의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거리에 내쳐졌습니다. 유배지로 가기 전에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놈아, 남의 것 탐내더니 꼴이 저리 됐구나. 착한 과부 부인한테 그리 못되게 굴더니 자업자득이야.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재산을 빼앗고 목숨까지 해치려 했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리고 준이 공주로 내려왔습니다. 이 판서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덕순 할멈의 집에 머물고 있던 윤 씨 부인은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준이가 왔다고요? 예, 부인. 어서 나가봐요. 부인이 살인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 버드나무 아래 준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작고 야윈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어깨가 넓어진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어사화를 꽂은 관복이 그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윤 씨 부인을 보는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10살 때 장터에서 쓰러졌던 그 아이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준이 부인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녀석아. 어서 일어나라. 어머니. 이리 내 앞에 꿇어앉으면 어머니 가슴이 아프다. 어서 일어나. 주는 일어나 부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밭도 더 넓히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다 뭐냐. 내가 무사한 것으로 충분하다. 어머니. 그리고 준아. 예. 내 친할아버지가 계시다고 했잖아. 예. 이 판서 대감이십니다. 그분께 잘 해드려야 한다. 혈육이야. 소홀히 하면 안 돼. 주는 부인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당연하지. 그게 사는 거야. 이 판서가 뒤에서 걸어왔습니다. 이 판서는 윤 씨 부인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내 손자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인이 놀라며 몸을 피했습니다. 대감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이 인사는 마땅히 드려야 하오. 이 판서는 곧게 서서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내 손자를 거두어 밥을 먹이고 그를 가르치고 사람으로 키워주셨소. 그 공은 하늘만큼 크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소.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답 같은 건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밥 한 끼 먹인 것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이판서는 부인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밥 한 끼가 아니요. 사람 하나를 살린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덕순 할멈이 두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래야지. 이래야 한다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공주 버드나무 고을에 새집이 들어섰습니다. 아담하고 반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장독대에는 새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준이 직접 심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작고 여렸지만 봄이 되어 연두빛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오래된 버드나무 옆에 윤씨 부인은 그 마당 툇마루에 앉아 봄볕을 쬐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조금 더 늘었지만 눈빛은 한결 평온했습니다. 뒷곁에서 봉숭아가 피어났습니다. 작은 채소밭에는 상추와 깨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준이 달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업무를 마치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중을 나갔습니다. 어서 왔느냐? 어머니 건강하시죠? 밭일 너무 하신 건 아니죠? 그럼 나는 늘 건강하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내가 와서 좋은 거지. 준이 옆에는 낯선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눈매에 조용한 미소를 가진 처자였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리세요. 이분이 제 혼약자입니다. 처자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부인의 눈이 환해졌습니다. 어서 오너라. 들어가서 차 한잔 하자. 그날 저녁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덕순 할멈도 불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멈은 밥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부인 행복하오? 이게 행복한 거우? 부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고 말고요, 할멈. 덕순 할멈이 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아, 너 이 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알겠어. 예, 할멈. 평생 잘하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지. 예. 밥은 자주 내려와서 먹어. 어머니, 혼자 두지 말고. 예, 꼭 그러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예전처럼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새로 마련한 위패 앞에서 여보, 우리 아이가 잘 됐어요. 잘 됐으니 이제 편히 쉬세요.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 두 마디를 하고 부인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버드나무 잎에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했습니다. 덕순 할멈의 그 말이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름도 신분도 모르는 거지 아이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핏줄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고픈 아이가 앞에 있었고 내가 밥을 줄 수 있었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것이 한 아이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한 사람의 삶을 지켰습니다. 탐욕으로 살던 최치원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르게 살던 윤씨 부인은 결국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늘 보고 있었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모른 척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한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박야담TV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